살이 지지직 타들어가는 냄새, 그리고 온 집안을 찢어놓던 제 비명소리. 그 아비규환 속에서 그 여자는 무섭도록 차분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질기고도 무섭죠? 제 인생을 난도질한 그 악마 같은 여자가 20년 뒤 제 발밑으로 제 발로 기어들어왔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제 식당에 청소부를 써달라며 허리를 굽신거리면서 말이죠. 제 대가는 반드시 이자가 붙어서 돌아온다는 걸 저는 그날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제가 그 여자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예리입니다. 지금은 남들이 성공했다고 부러워하는 대형 한정식 전문점의 대표 자리에 있지만 제 삶은 한때 잿더미와 같았습니다. 어느덧 인생의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저는 한여름에도 소매가 짧은 옷을 입지 못합니다. 왼쪽 팔뚝에 흉측하게 자리 잡은 그 다리미 자국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 흉터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살아남았다는 증명이자 그 여자를 파멸로 이끌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으니까요. 집안에 그 여자가 들어온 건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아빠는 어린 딸이 가여워서 새엄마를 들였다고 했지만 그건 제 인생을 통째로 지옥에 던져넣은 선택이었습니다. 박 여사, 사람들 앞에서는 성녀가 따로 없었죠. 하지만 아빠의 구두 소리가 현관에서 사라지는 순간 그 여자의 눈빛은 뱀처럼 변했습니다. 야, 너 지금 뭐해? 바닥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보이면 오늘 저녁은 없을 줄 알아. 당장 무릎 꿇고 닦아! 11살 난 제 손에는 걸레가 들려 있었고 그 여자의 발밑에는 제 자존심이 깔렸습니다. 매일같이 본인의 발을 주무르게 하고 온갖 집안일을 시키며 저를 식모처럼 부렸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빠가 며칠 동안 집을 비우게 된 날, 박 여사는 작정이라도 한 듯 마당에 드럼통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목숨보다 아끼던 엄마 유품들을 닥치는 대로 던져넣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시집 올 때 가져온 한복, 유일하게 남은 결혼사진, 내가 아기 때 입었던 베넷 저고리까지. 안 돼요. 우리 엄마 물건이란 말이에요. 제발요. 제가 울고불고 드럼통을 붙잡자 그 여자는 제 머리채를 잡아 마당 구석으로 팽개쳤습니다. 죽으면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집안에 재수가 없는 거야. 싹 다 태워야 네 아빠가 나만 보지 않겠니? 박 여사는 비릿하게 웃으며 라이터를 켰습니다. 순식간에 타오르는 불빛 속에서 엄마의 얼굴이, 엄마의 향기가 연기가 되어 사라졌어요. 저는 넋이 나간 채 그 불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검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방으로 들어온 박 여사는 다리미를 집어들더니 소름 끼치게 다정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예리야, 일로 와봐. 옷이 너무 구겨졌네. 엄마가 예쁘게 펴줄게. 거부할 틈도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뜨겁게 달궈진 다리미를 제 왼쪽 팔뚝에 그대로 꾹 눌러버렸습니다. 아! 엄마! 뜨거워요! 제발 살려주세요! 비명이 온 집안을 울려도 그 여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살이 타는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저는 고통에 몸부리치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한참 뒤에야 다리미를 뗀 그 여자가
제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이더군요. 도망칠 생각 마. 넌 죽을 때까지 내 손바닥 아니야. 그날 제 팔에 새겨진 건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어요. 한 아이의 영혼을 난도질한 악마의 낙인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거울 속 제 팔을 볼 때마다 그 여자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 밤마다 소리 죽여 울어야 했습니다. 지옥 같은 고통보다 저를 더 무너뜨린 건 믿었던 아빠의 눈빛이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아빠는 거실에 주저앉아 있는 박 여사를 먼저 발견했죠. 박 여사는 제 팔의 화상은 교묘하게 가린 채 본인의 팔에 가짜 붕대를 감고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난 무서워서 이 집에서 못 살겠어. 예리가 국그릇을 던지고 타리미까지 두르는데 내가 겨우 막았어. 저는 기가 막혀서 덜덜 떨리는 팔을 아빠에게 보여주려 했습니다. 아빠, 아니야. 엄마가 일부러 내 팔을 찢었단 말이야. 하지만 아빠의 눈에 비친 저는 새엄마를 모함하는 영악하고 표독스러운 딸일 뿐이었나 봅니다. 아빠는 제 상처를 확인하기는커녕 그대로 제 뺨을 후리치었어요. 어디서 그런 못된 거짓말을 해? 네 엄마가 너를 이렇게 가르쳤어? 엄마 이름이 아빠 입에서 나오는 순간 지금 내 곁엔 아무도 없구나 생각하며 가출을 결심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진물이 흐르는 팔을 헝겊으로 대충 동여매고 창문을 넘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엄마의 타버린 채가 남아있는 마당을 지나 밤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갈 곳도 돈도 없었지만 단 하나는 확실했어요. 이 집에 있다가는 저 여자 손에 정말 죽겠구나. 아니, 저 여자보다 아빠의 그 차가운 눈빛에 제 숨이 먼저 막히겠구나 싶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화상 입은 팔은 퉁퉁 부어올랐고 온몸에 고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기차역 대합실 화장실 앞 차가운 바다에 쓰러졌을 때 전 생각했어요. 엄마, 나 이제 엄마한테 가는 거야? 차라리 잘 됐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드는 온기가 느껴졌어요. 아이고 얘야, 정신 좀 차려봐. 이 팔이 이게 대체 뭐야? 새벽 기차를 타려던 노부부가 저를 발견한 겁니다. 그분들은 저를 얻고 곧장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셨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 팔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고 머리맡에는 낯선 할머니가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얘야,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니? 경찰에 신고해 주랴? 저는 할머니의 옷소매를 붙잡고 미친 듯이 도리질을 했어요. 집에 가기 싫어요. 제발 경찰 부르지 마세요. 저 그냥 여기서 죽게 내버려 주세요. 제 처참한 몰골과 온몸에 남은 학대 흔적을 본 노부부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자식 없이 평생을 외롭게 사셨다는 두 분은 갈 곳 없는 저를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보살펴 주셨습니다. 화상수술을 3차례나 받는 동안 할아버지는 제 손을 놓지 않으셨고 할머니는 매일 밤 제 팔에 약을 발라주며 함께 울어주었어요. 예리야, 이제 네 이름 앞에 우리 성을 붙여줄게. 세상 그 누구도 너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우리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주마. 그렇게 저는 노부부의 법적 딸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부모님은 제 상처를 한 번도 묻지 않으셨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나를 살려준 이분들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딸이 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내 팔에 이 낙인을 새긴 그 여자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요. 저는 그때부터 독하게 공부하고 일했습니다. 남들이 잠자는 시간에도 저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밑바닥부터 장사를 배웠어요. 화려 흉터가 보일까? 한여름에도 긴 소매를 입고 땀을 흘리면서도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성공해야 한다. 반드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여자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 생각 하나로 버틴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수십 번 바뀌고 어느덧 저는 전국에 체인을 둔 대형 한정식 전문점의 대표가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젊은 여사장이나 부르며 우러러봤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날의 달인 열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새로 뽑을 주방보조와 청소 인력, 면접 서류를 검토하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 사진 속에 찍힌 늙고 초라해졌지만 분명히 기억나는 그 얼굴, 박정선. 20년 전 제 팔에 불을 지졌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거칠게 갈라진 손등, 그리고 눈치 보기에 급급한 비굴한 눈빛. 20년 전 마당에서 엄마 유품을 태우며 기세등등하던 그 박 여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초라한 몰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제 꿈속에서도 나를 괴롭히던 그 소름 끼치는 얼굴을 제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박 여사는 제 앞에 앉아 연신 허리를 숙이며 손을 비벼댔습니다. 사장님, 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방일이고 청소고 뭐든 시켜만 주세요. 제가 지금 사정이 너무 급해서요. 그 여자는 제 앞에 있는 성공한 사업가가 자신이 그토록 모질게 학대했던 의붓딸 예리라는 걸 꿈에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세월이 흘러 제 얼굴이 변하기도 했지만 아마 본인이 저지른 악행이 너무 많아 기억조차 못하는 거겠지요. 저는 짙은 안경을 고쳤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죠? 이 나이에 왜 이런 험한 일을 하셔 오셨습니까? 박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 눈물 훔치며 신세한탄을 시작했어요. 말도 마세요. 남편이랑은 진작에 갈렸었고 하나 있는 자식놈은 도박에 빠져서 제 전 재산을 날려먹었어요. 지금 사채업자에도 쫓겨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진세예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사장님.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고 가로챈 돈으로 호의호식을 했을 줄 알았더니 결국 본인이 파는 정에 본인이 빠져 밑바닥까지 추락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책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당장이라도 안경을 벗고 너가 지진 팔을 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어요. 사냥은 천천히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끝내야 하니까요. 좋습니다. 채용하죠. 대신 우리 식당은 규율이 엄격합니다. 특히 주방 보조와 청소는 가장 고된 일인데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럼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생명의 은인이라니. 제 팔을 다리미를 쥐던 여자 입에서 나오기엔 참으로 가소로운 말이었어요. 그날부터 박 여사는 제 식당에서 가장 낮은 곳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박 여사에게 가장 독한 세제를 써야 하는 불판 닦기와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 화장실 청소를 맡겼어요. 박 여사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며 곡소리를 내면서도 제 앞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충성스러운 직원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정말 참 친하게 우러났네요. 사장님처럼 고우신 분이 어쩜 이렇게 사업도 잘하시는지.
가끔 제가 현장을 점검하러 가면 박 여사는 제 그림자만 봐도 달려와 아부를 떨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가증스러운지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철저하게 타인인 척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박 여사를 사장실로 따로 불렀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자 박 여사는 황송하다는 듯 잔을 받들더군요. 저는 일부러 소매를 살짝 걷어 올린 채 찻잔을 들었습니다. 박 여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제 왼쪽 팔뚝에 머물렀어요. 20년 전보다 더 짙고 선명해진 울퉁불퉁한 그 다리미 흉터. 박 여사의 눈동자가 아주 잠시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이고 사장님, 홈팔에 흉이 크게 있네요. 어쩌다 그러셨어요. 속상하게 시리. 자기가 저지른 짓이라는 걸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완벽하게 망각한 건지 그 여자의 태어난 반응에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기다려 박 여사. 네가 잊었다면 내가 하나하나 다 기억나게 해줄 테니까.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거요? 아주 예전에 어떤 악마 같은 여자가 제 몸에 새겨준 이름표 같은 겁니다. 평생 잊지 말라고요. 박 여사는 제 말뜻을 알아듣지 못한 채 아이고 세상에 그런 나쁜 년이 다 있나 보네라며 맞장구를 쳤어요. 본인을 향한 욕인 줄도 모르고 연신 고개를 끄덕이는 그 여자를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덫은 완성되었고 사냥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요. 심지어 그 여자는 예전에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식당 창고에서 비싼 식재료를 조금씩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CCTV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차분히 기록을 모았어요. 횡령 금액이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쌓일 때까지, 그리고 그 여자의 목을 쨘 사채업자들이 식당 문턱까지 찾아올 때까지 말입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20년 동안 덮어두었던 긴 소매를 걷어붙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식당 영업이 한창이던 어느 오후 평화롭던 홀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홍상부전 남자들이 들이닥쳐 주방 쪽을 향해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박정선이 어딨어? 이 할망 것 돈 안 갖고 여기 숨어 있었네. 박 여사는 하얗게 지는 얼굴로 식탁 밑으로 숨어들었지만 사채업자들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질질 끌려 나왔어요. 사장님, 살려주세요, 사장님. 박 여사는 제 바지가랑을 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님들과 직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어요. 사실 그 사채업자들에게 식당 위치를 낸 건 바로 저였습니다. 박 여사가 그동안 식당 창고에서 비싼 한우와 전복을 빼돌려 시장에 팔아치운 횡령 증거물도 이미 제 손에 다 들어와 있었죠. 저는 아수라장이 된 홀을 정리하고 사채업자들을 잠시 대기시켜둔 뒤 박 여사를 사장실로 데려갔어요. 문을 잠그자 박 여사는 바닥에 넙죽 엎드려 제 발등에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사장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식재료 좀 가져간 건 잘못했어요. 근데 저 사람들 끌려가면 저 진짜 죽어요. 저는 말없이 책상에 놓여있던 다리미의 전원을 켰습니다. 칙 소리를 내며 열기가 오르기 시작하자 사장실 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박 여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저는 조용히 아주 천천히 제 왼쪽 팔의 셔츠 소매를 걷어올렸습니다. 박 여사님, 제 팔에 있는 이 흉터 보고 세상에 그런 나쁜 년이 있냐고 하셨죠? 박 여사의 눈동자가 제 팔뚝에 새겨진 울퉁불퉁한 다리미 자국에 고정되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 상처는 20년 전 그날의 고통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었어요. 이거 당신이 지진 거잖아. 기억 안 나?
박 의사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입술을 벌벌 떠며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그녀의 눈에 비로소 경악과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어요. 너, 너 설마 예리니? 죽었다던 그 예리? 그 아이는 그날 밤 그 집에서 이미 죽었어. 지금 네 앞에 있는 건 너가 지진팔로 톡하게 버텨서 여기까지 올라온 신예리야. 저는 뜨거워진 다리미를 박 여사의 얼굴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박 여사는 기겁하며 뒤로 물러나다 벽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이건 오해야. 오해? 엄마 유품 다 태워버리고 내 팔 누르면서 이게 네 이름표라고 했던 그 목소리 난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책상 위에 서류 한 뭉치를 내던졌습니다. 박 여사가 그동안 빼돌린 식재료 리스트와 장부 그리고 그녀의 사채빚을 제가 모두 사들였다는 채권 양도 통지서였습니다. 네가 훔친 물건 값에 내가 사들인 네 빚까지. 너 평생 감옥에 썩고 싶지 않으면 내 밑에서 죽을 때까지 일해서 갚아. 박 여사는 제 발밑에 머리를 찌으며 빌기 시작했어요. 예리야. 아니 사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발 경찰에 알리지 말아주세요. 비굴하게 울부짖는 그 여자의 모습에서 예전에 그 당당했던 악마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무서웠던 존재가 이렇게나 하찮고 보잘것없다는 것이었다는 사실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아줌마, 기억해? 나보고 평생 아줌마 밑에서 일하고 했지? 저는 박 여사의 턱을 잡아 강제로 저를 보게 했어요. 이제는 반대야. 죽을 때까지 내 밑에서 기면서 너가 지은 죄 하나하나 다 갚으면서 살아. 그게 당신한테 남은 유일한 인생이니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장실에 나왔습니다. 문 밖에는 미리 연락해둔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 여사가 저진 횡령과 20년 전의 아동 학대 사실을 고소하기 위해 준비한 모든 자료를 그들에게 넘겼습니다. 등 뒤로 박 여사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서늘했어요. 드디어 20년 동안 제 팔을 짓누르던 그 뜨거운 다리미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찰차에 실려가면서도 박 여사는 창문에 달라붙어 제 이름을 부르짖었어요. 예리야,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살려줘. 나 감옥 가면 죽어. 그 처절한 비명은 식당 주차장을 가득 메웠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 여자가 겪을 감옥에서의 시간은 제가 20년 동안 겪은 지옥에 비하면 턱없이 짧겠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횡령죄와 거기 학대 사실까지 더해졌으니 그 여자가 다시 세상 빛을 볼 때쯤이면 아마 서 있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겠지요. 상황이 정리된 무렵 식당 입구에 낯익은 얼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박 여사가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늙고 초라해진 제 친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성공해서 번듯한 식당 사장이 된 제 모습을 보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눈시를 붉히며 다가왔습니다. 예리야, 정말 우리 예리 맞니? 살아있었구나. 내 딸 살아있었어. 아버지는 떨린 손으로 제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세요. 불쾌하니까. 예리야, 아빠가 잘못했다. 그때는 내가 그 여자 말이 속아서 정말 미안하다. 이제라도 아빠가 잘해보마. 아버지는 제 눈치를 보며 비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마 제가 읽어놓은
이 거대한 식당과 재산을 보니 이제야 자식 귀한 줄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팔소면을 걷어올려 아버지 눈앞에 들이댔어요. 잘해본다고요? 그럼 이 흉터 좀 지워주실래요? 아줌마가 나를 짖을 때, 내가 아빠 부르면서 올 때, 그때 아빠는 어디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흉측하게 일그러진 제 팔의 화상 자국을 보고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빠는 그 여자 말을 믿고 제 뺨을 때리던 그날, 저한테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다음번에 오시면 무단 침입으로 신고하겠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를 식당 밖으로 내몰았어요. 뒤에서 예리야 하고 부르는 통곡 소리가 들렸지만 제 마음엔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친엄마의 묘소를 찾았어요. 20년 전 박여사가 태워버렸던 엄마의 사진 중 다행히 외가 친처에게 남아있었던 사진을 구해 복원해 가져갔습니다. 묘비에 엄마의 환한 얼굴을 붙여드리고 저는 처음으로 소매가 짧은 옷을 입고 그 앞에 섰어요. 엄마, 이제 나 하나도 안 아파. 엄마 괴롭히고 나 때렸던 사람들 다 벌 받는 거 보고 왔어. 실랑이는 바람이 제 팔에 흉터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예전엔 그 바람조차 화상 자국에 닿으면 따가운 것 같아 꽁꽁 싸매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저 시원하고 평온하기만 했어요. 서러운 눈물은 저 산 너머로 다 흘려보냈습니다. 이제 저는 제 팔의 흉터를 숨기지 않고 세상 누구보다 당당하게 제 인생의 다음 장을 써내려가려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일일 시와 같은 상황에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한 말씀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사연 말아준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